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당사 초유의 사태 뒤 결국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젯밤 당원 투표 부결이라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했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무산됐죠. 김 후보는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 큰절을 했습니다. 일부 진통이 남아있지만 국민의힘도 대선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공식 후보 등록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첫 소식은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합니다. 김문수 화이팅! 국민의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틀 전 의총에서 지도부와 공개 충돌한 뒤 다시 의원들 앞에 선 김 후보는 가장 먼저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을 향해서도 애를 태워 죄송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한 뒤 큰절을 했고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저 김문수 여러분과 함께 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거의 우여곡절은 잊자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거운동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이다. 김 후보는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한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후보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며 포옹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는 김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후보실을 찾은 한덕수 후보가 두 팔을 크게 벌려 김문수 후보를 끌어안습니다. 우리 한번 포옹 한번 더 할게요. 네. 지난 8일 단일화 2차 담판 결렬 이후 사흘 만의 만남으로 서로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축하를 전하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 후보는 2살 위인 한 후보를 선배님, 사부 등으로 부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특히 한 후보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 외교 역량 등을 언급하며 사부로 잘 모시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민주화 활동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자 한 후보는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고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한편 김 후보는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사선의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한덕수 후보로의 당 대선 후보 교체를 묻는 찬반 당원 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부결 결과가 나온 직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친한계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하루 동안 전당원 투표로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변경을 부른 결과 당원들의 선택은 부결이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양수 사무총장도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권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며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배현진 의원이 정당사에 전례 없는 불법적 희극을 빚었다며 책임을 촉구했고 정성국 의원도 권 원내대표에게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단식까지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건 코미디라며 화합과 단결은 책임 속에서 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신임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후보 선출 직후 이제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조경태 의원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사섭입니다. 폭풍 같았던 단일화 논란이 마무리되자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대선이 불과 2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당내 책임론을 따지거나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하루 일제히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선의 윤상현 의원은 과거의 시비는 마음에서 지우자, 분열은 필패라며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자고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새로이 출발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등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는 만큼 더 큰 혼란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밤낮 없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통합, 더 큰 연대,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단일화엔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지했지만 후보 교체 절차엔 반대표를 던져 이번 사태를 정리한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자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삼선의 이철규 의원은 당원들이 단일화는 원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다며 한동훈 전 대표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을 막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단일화 갈등을 뒤로하고 빠른 대선 체제 전환에 한 목소리를 내자는 기류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당의 텃밭인 전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반역사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겠다면서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청 투어 마지막 날 일정으로 다산 정약용 유배지인 전남 강진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사구시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 18년 했다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잖아요. 이 후보는 탈 이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용도 강조했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입니다. 가장 DJ하고 똑같은 실용적인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한다고. 이 후보는 또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며 계속되는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반역사 세력, 반공화국, 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엉터리 후보 교체가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 50여 개 시군을 도는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모은 망언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 후보를 두둔하는 듯 했던 태도가 하루 만에 180도 바뀐 겁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아바타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온 후보라며 추켜 세웠던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박탈과 재구속 등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와 함께 탄핵된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탄핵된 정부의 총리이며 김문수 후보는 그 정부의 장관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과거 역사 왜곡 발언 등을 했다며 자체 제작한 망언집까지 공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김 후보 측은 망언집을 내밀기 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막말과 살인범 변호 전력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며 내일로 예정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정원입니다.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분석해드리는 대선 설명서 이어가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됐고 내일부터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무엇인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상황부터 좀 돌이켜보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컸는데 후보 교체는 부결시켰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당 지도부가 모두 잠든 새벽에 이 단일화 절차를 밀어붙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당원의 87%가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에 찬성하면서 지도부로서는 후보 교체의 명분은 가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새벽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고 단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당원들 입장에선 자고 일어나니까 후보가 바뀐 건데 이걸 보고 여론이 좀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쟁자였던 다른 경선 후보들까지 일제히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당심은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였던 겁니다. 결국 당원들이 단일화를 마무리한 셈이 된 거죠. 친한계 의원들에서는 입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당내 반발 목소리는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네, 이 가정적인 설명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어제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가 의결돼서 한덕수 후보로 최종 교체가 됐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 목소리 한동안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 후보로 단일화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 상황을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당원들의 결정이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도 바로 수긍했고 김 후보를 만나서 돕겠다고 하면서 이 두 후보 간의 문제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김 후보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사과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김 후보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죠. 그래서 누구보다 당내 화합이 급선무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첫 선대위 회의도 열었는데
안철수, 나경원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까지 경선 경쟁자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주목이 됐습니다. 현직 지자체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선대위에 모은 셈인데요. 오늘 한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서 즉각적인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김 후보가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큰 절을 한 것도 이걸 의식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민주당으로서 싸워야 할 상대가 하루 만에 바뀐 셈이 된 건데 네. 당장 오늘 화살을 김문수 후보에게 돌리더군요. 네, 민주당은 어저께 한독수 후보에 대한 검증은 땅에서 시작한다면서 배우자 소유의 토지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김 후보의 망언록이라면서 공세에 나섰는데 향후 김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중심으로 소위 극우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치열한, 정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를 그런 20여일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어떤 절차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선관위에 오늘까지 무소속 후보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의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14명이 출마했던 것과 비교하면 좀 적은 규모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방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수 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 투표 시작 사실상 일주일 뒤부터인데요. 재외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투표는 오는 20일부터 시작이 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선관위 초청 TV토론회도 3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세 후보가 참석을 할 전망입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3파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몇 차례 일정 조율 시도에도 김 여사 측이 응하지 않자 출석일을 특정해 공식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하는데 포토라인에 멈춰서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잇따라 조사해온 검찰은 김 여사 측과도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중 김 여사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은 지난 2번의 재판 때와 달리 이번엔 지하 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습니다. 청사 출입구에는 취재진의 포토라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대통령의 소추 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을 계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재판이 중지돼야 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문제 사회부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류 기자, 먼저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학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로스쿨에서 헌법과 형사법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 1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사소추를 새롭게 시작되는 수사와 기소로만 볼지 아니면 이미 기소된 재판을 포함할지 물은 겁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설문 결과 학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5명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4명은 멈춰야 한다, 1명은 판단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인 만큼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84조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격을 지키기 위한 취지란 겁니다. 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란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법치주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적인 의사가 표현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양보해야 된다. 네, 반대로 10명 중 5명이 주장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네, 우리 법 체계가 소추와 재판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어 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헌법 6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 우리 헌법이 형사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설명입니다. 또 특권은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 이론적으로도 한 사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법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학계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지만 만약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 10명 중 6명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인설법, 즉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위헌이란 겁니다. 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계급 창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특권 계급화하려는 시도란 겁니다. 나머지 4명 중 3명의 교수는 대통령 재판정지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의견마저 이렇게 엇갈리지만 적어도 법이 정치 논리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철기둥이 택시 운전석을 뚫고 들어와 60대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튕겨나온 잔해가 이 기사를 덮친 건데 이렇게 황망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여 건에 달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철기둥이 운전석 안으로 들어와 있고 창문은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로 철기둥이 날아들어와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반대 차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났는데 이때 파손된 철기둥이 튕겨나와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K5 승용차는 사고 직후 화염에 휩싸였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탈출했습니다. 단독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가 멀리 찢어져 있어서 택시를 발견을 못했어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렌터카였습니다. 음주는 없었고요. 면허는 지금 무면허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속도만 1초 정도 차이 나서 안 돌아가시는 건데. 지난해 11월에는 달리던 차량 앞으로 쇳덩이가 날아와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만 238건 발생했는데 연평균 50건에 달합니다. 사고까지 유발시켰는데 맞은편 차량 과실 당연히 100%고요. 중앙분리대가 부실한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는 또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자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한 달에 평균 7,000원이 채 안 되던 하수도 요금이 이번 달엔 갑자기 135만 원이나 나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경기도 고양시가 3년치 하수도 요금이 누락된 걸 뒤늦게 발견하고 2천여 세대에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입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감면까지 검토 중이지만 예고 없는 날벼락에 주민들 불만이 거센 상황입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소급 안내문에 미부과 요금 88만여 원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2천여 가구에 발송한 안내문인데 3년 동안 미부과된 요금 27억 원을 갑자기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가구당 평균 135만 원에 달합니다. 시설 공사를 하고
합산을 하는 전산 처리를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 전산 처리를 안 하셨대요. 고양시는 뒤늦게 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방파제용 테트라포트 사이에서 남성을 끄집어 올립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도 속초의 한 방파제에서 60대 부부가 테트라포트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아내가 추락하자 남편이 구조하려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기진의 함정에서 경유 10,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연료유 이송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건 좀 더 조사를. 해군과 해경은 함정 22척과 200여 명을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반려식물, 식물멍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요즘 집에서 식물 키우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식물은 중고장터에서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불법 거래가 될 수 있어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황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꽃 시장은 화분이나 묘목을 사려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하지만 요즘 인기를 끄는 고가의 희귀식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몬스테라 알보도 있어요? 그래서 희귀식물을 기르던 사람들이 잎이나 줄기를 잘라 꺾꽂이용으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멕시코가 원산지인 돌연변이 식물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잎사귀 3장이 2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뿌리 내려서 잎사귀 하나 나오려면 한 3달, 어떤 거는 6개월도 걸려요.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 3곳에서 몬스테라 잎을 검색해봤더니 판매 중이라는 게시글만 14개가 나왔습니다. 잎에서 뿌리를 내 번식할 수 있는 경우 잎사귀도 종자로 간주하는데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 취급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파는 건 불법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게 결국에는 정상적인 종자를 이제 팔아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지난해 적발된 불법 거래는 91건으로 4건 중 1건은 온라인 거래였습니다. 식물로 돈을 버는 식물 재테크, 이른바 식테크가 유행하고 있지만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서버 해킹으로 유심 대란이 벌어진 SKT가 추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유심 교체 없이도 유심을 교체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재설정을 내일부터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유심 교체 인원은 143만 명, 교체 대기잔 722만 명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사태 수습을 위해 유심 재설정을 내일부터 추가로 도입합니다. 유심 실물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유심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인증 정보 중 일부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가 변경되면 누군가가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입니다. 본인의 유심을 그대로 이제 고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유심 부족 사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유심 교체와 달리 금융 인증서나 연락처 등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 정도 조치로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약금 없이 하루빨리 다른 통신사로 시민들 눈치를 봐가면서 온라인 교체 신청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계속 지켜보되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심 교체 비용을 아끼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두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정치권의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유권자를 겨냥한 근로소득세 감세도 포함됐는데요.
세금 덜 내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땐 세수가 이미 빠듯한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세금은 더 많이 뗀다. 요즘 온라인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월급이 물가보다 적게 올라도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면 세율이 오르는 구조 때문입니다. 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체감하기에도 많이 올라 있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만은 대선 공약에도 반영됩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기본공제 상향안 등이 제시됩니다. 이제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 그래가지고 명목상 임금이 오르니까 과표가 오르잖아요. 거기 딱 걸리면 세율이 올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 표준과 세액 공제로 말미암아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입니다. 이미 재작년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각각 56조 원, 30조 원 넘게 덜 거쳤습니다. 소득세 감세에다 복지 지출 확대 같은 공약이 겹치면 재정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과도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것, 그리고 재원 확보를 연계하는 이러한 부분들 함께 발표해 주길 기대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감세 공약이 장기적인 재정 불안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때 유통업계 최강자였던 대형마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온라인 쇼핑몰에 치이고 다른 쪽에선 편의점이나 저가 매장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들도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윤수영 기자가 살아남기 위한 대형마트의 변신을 소개합니다.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중순 문을 연 이 대형마트는 다른 곳들과 달리 식료품 특화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대게를 되게 싸게 드립니다. 수산물과 정육 코너를 강화하고 과일과 채소 종류를 늘려 매장 대부분을 신선식품과 즉석조리 상품으로 채웠습니다. 식구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식료품에 가장 많이 관심이 있고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방문할 것 같고. 지난 1월 개장한 인근의 또 다른 대형마트는 온 가족이 함께 쇼핑하는 곳이라는 통념을 깨고 1인 가구를 겨냥했습니다. 마트 곳곳에 배치된 가공식품과 냉동식품들이 매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특화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볶음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다 먹으면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거기 내용물도 괜찮고 그게 이제 또 간편해서 좋고. 의류부터 가전까지 모든 물건을 갖추고 고객을 맞았던 대형마트들이 변신에 나선 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밀려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공간을 갖춘 쇼핑몰로 탈바꿈하거나 저가 상품 전문 매장 등 경쟁업체를 입점시킨 곳도 많아졌습니다. 판매 공간은 다운사이징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업체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고객들을 트래픽을 발생해야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유통업 대전에서 승기를 잡은 온라인 유통업계 역시 신선식품 강화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생존을 위한 대형마트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필수입니다. 장황한 문서 대신 재치 있는 영상으로 홍보와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노리 기자가 전합니다. 걸그룹 음악에 맞춰 춤추는 악어. 봄나물 두릅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악어와 두릅의 황당조합이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185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는 홀린 듯이 두릅을 주문했다는 댓글이 이어집니다. B급 감성 영상을 만든 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6월부터 딱딱한 정책 홍보 대신 장관과 대변인이 직접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누적 조회수 1,300만 회를 돌파할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나와야 이제 피해 지원액도 산출이 되고. 안 된다. 정부 부처 유튜브 중 구독자 1위를 기록하면서 다른 부처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봤습니다.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이 화제를 일으킨 뒤 일자리 센터를 홍보하는 양산시의 짧은 영상이 1,000만 명 이상의 관심을 받는 등 유쾌한 소통에 나서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자체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플랫폼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발상으로 무장한 참여형 소통이 관공서는 딱딱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5일 제3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제안한 겁니다. 실제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나아가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직접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возобновить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причем, подчеркну, без всяк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Начать предлагаем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두 나라가 모두 준수하는 진정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협상 제안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4개국 정상이 러시아의 30일 휴전을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을 확정하길 기대하며 우크라이나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압박으로 돌아섰던 트럼프 대통령도 모두에게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쿠르스크 재점령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지켜진다면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외교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 실제 휴전 협상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입양 기록은 입양인들이 나중에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지만 민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탓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입양 기록물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양의 날을 맞아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3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덴마크로 입양을 간 말린 씨. 4년째 친어머니를 찾고 있지만 입양 기록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hat if your mother and your family didn't want to give you up? You get really scared that your family might have been looking for you for 40 years or something. 겨우 찾아낸 입양 동의서엔 어머니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지만 현행법상 말린 씨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No one wants to take responsibility, it feels like. You don't really have any leads to go from anywhere because it's all like, we're not really sure if your papers are right. 이에 오는 7월부터는 국가가 입양 절차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또 입양 후에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 기록물도 정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올해 이관이 예정된 서류는 4대 입양기관이 보유한 26만 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입양 전 아동이 지내던 아동복지시설 등의 입양 기록물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제 이름 있으면 그거는 입양 기록이에요. 입양 기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디 뭐 병원, 조산소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 거기 있었으면은 저한테는 제 기록이에요. 지난해 입양된 아동은 모두 212명. 이 가운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새 가족을 찾아 떠난 아동은 58명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바쁜 도심 속 여유를 찾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을 멍때릴 수 없게 만드는 교란 전략도 등장했다는데요. 이 같은 이색 대회가 점점 더 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뭔지 임희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눈 초점도 풀어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도 하고 눕기도 합니다.
제 뒤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제 머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1등을 하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These days our mind is just so busy and I wanted a time to just take a rest without using my phone. 올해 멍때리기 대회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군인, 교도관, 기관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했습니다. 80팀을 뽑는 본선 진출 경쟁률은 57대 1에 달했습니다. 키우면서 보람도 있고 잘 키워져서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뿌듯합니다. 참가자들은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하는데 심박수가 점점 낮아지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또 대회를 구경하러 온 현장 시민 투표를 진행해 합산 점수로 1등을 가립니다. 너무 멍을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800m를 돌아야 되는데 멍 때리면서 수영하다가 900m 돌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여유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선발 와이스가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팀의 1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5승을 챙긴 한화의 선발 와이스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회 5번 타자 카디네스를 시작으로 3타자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시속 150km 이상의 강속구에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슬라이더와 커브까지 그야말로 단점이 없는 투구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는데 효율성도 일품이었습니다. 93개의 공을 던지며 8회까지 단 한 점도 주지 않는 철벽 투구를 펼치며 삼진을 9개나 잡았습니다. 타자들도 확실하게 응답했습니다. 6회 이진영의 솔로 홈런 등 11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8대0 대승을 합작했습니다. 한화는 12연승에 성공하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두산과의 주중 3연전을 앞둔 한화는 이제 팀 최다인 14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화에게 선두를 내줬던 LG도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6회 삼성의 김영훈과 디아즈에게 연속타자 홈런을 허용하며 패배 위기를 맞았지만 7회 3번 타자 문성주가 만루에서 역전 싹쓸이 3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7대4로 승리한 LG는 3연승에 성공하며 1위 한화를 한 경기 차로 압박한 반면 삼성은 8연패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난임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1년에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 7쌍 가운데 한 쌍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임 부부들의 절박함을 노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7에 이어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 난임 부부 노리는 검은 거래 편에선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활개치고 있는 대리모와 대리부, 이들을 이어주는 브로커들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오늘은 먹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햇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봄을 즐기기 좋은 휴일이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 포근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며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한편 출근길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낮겠는데요. 서울이 11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이 25도, 창원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